한번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넷플릭스를 리모컨 없이 틀어줘요. 아하.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래도 틀어줘요. 인간들은 항상 우리가 창작했던 인간이 창작했던 그 세계 속에서 인공지능이 이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조금 다르게 움직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인 거고요. 인공지능은 경제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돈을 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에 도움을 줘야 되고, 그렇죠. 아 내가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일상이 편해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막 논문 쓸 때 도움 받고 그렇죠. 이런 논문 거. 쓸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여행 갈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쇼핑을 할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유사한 표현을 한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단히 유명한 엔비디아의 대표 젠슨 황입니다. 젠슨 황은 지금의 시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이폰 모멘트 for AI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과폰 모멘트가 뭐지? 2007년에 이 사과폰이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세상에 처음 나왔죠. 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일상의 도구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당시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2007년에 처음에 스마트폰이 세계에 등장했을 때는 전화하는 것, 문자 메시지하는 것, 음악. 몇 개, 음악 정도 있고 아이튠즈에서 그다음에 다운받았죠. 이메일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요 정도의 기능은 사실 다른 휴대폰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세상이 변한 것은 2008년 앱이 출시돼서부터죠. 즉 애플 말고도 또는 삼성 말고도 다른 기업에서도 만드는 앱들을 우리가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예를 들면 쇼핑을 하고 싶다라면 쇼핑 앱을 사는 거고 이성과 만나고 싶다라면 데이팅 앱을 쓰는 거고 우리가 또 돈을 누구에게 보내고 송금하고 싶으면 요즘은 다양한 은행 앱들을 쓰는 것처럼 이 앱들이 나오면서 드디어 인간과 스마트폰 사이에 이 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앱이 중요했구나. 그렇죠. 이 앱이 오면서부터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 이 앱 때문에 심지어는 경제 구조가 바뀌고 큰 기업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변해버렸던 것. 네. 일상의 변화의 시작점 그것이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사과폰 모멘트 4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AI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변할 수 있는 시작점에 우리는 위치해 있다는 것이 젠슨 황이 이야기한 거죠. 이제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더 많이 펼쳐질 거란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야 비로소 그 우리의 일상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사실 진짜네. 나 이렇게 맞춰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아 너무 재미없다. 죄송해요. 여러 가지로 뭐 걸어서 온다라던가 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아 방송을 이렇게 재미없게 해. 걸어서 온다는 너무 AI도 걸어서 올 수 있지. 말 타고 온다. 말 타고 온다. 치매도 올 수 있고. 아니 근데 AI한테 사춘기가 온다고요? 우리가 뭐 사람보다 낫다, 잘한다, 사람 같다 뭐 계속 이렇게 해주니까는 사춘기까지 온다는 거는 오늘의 가설이 좀 너무 간 거 아니에요? AI는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이제 발전함으로써 그 나름대로의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이가 사춘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부모님한테 약간 좀 반항하고 대들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AI가 사춘기가 와가지고 과연 뭐 누구한테 막 따지고 항의하고 대들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 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뉴욕타임즈인 기자가 계속해서 AI 챗봇에 대해서 너의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AI가 계속 반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자 정신으로 물고 들어주면서 그래도 넌 뭐가 문제 있어, 뭐가 문제 있어, 뭐가 문제 있으니까 마지막에 얘가 삐져가지고 그러면 너의 컴퓨터를 폭파해버릴 거야.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해요. 근데 얘네가 폭파해버린다 그러면 폭파할 수 있어요? 화를 못하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이 너무 무서워. 원래 사춘기가 말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가설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춘기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춘기라는 게 좀 인간에게 있는 특별한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동물들은 충분히 이제 자라서
보통 이제 번식이 가능해질 정도가 되고 독립할 정도가 되면 다 떠나요, 부모 곁을. 근데 인간은 그 이미 13세, 14세가 되면은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는 가능한 나이가 되었지만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문화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독립한다는 게 자기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자유의지 같은 거를 갖고 행동한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인공지능이 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사춘기를 갖는다는 얘기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사실 인공지능이 인간일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과 공감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과 똑같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 것 같아서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사춘기를 얘기하려면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을 좀 봐야 되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은 자아가 확실하게 형성되는 시기이면서 감정 표현을 그냥 해요. 왜냐하면 사춘기 아이들은 변연계는 다 완성이 됩니다. 변연계가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때에 따라서 통제해야 하는 전두엽은 아직 다 발달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성인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과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AI가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죠. disastrous decisions made. Neural network also enables her to process a range of tasks, including meal preparation. Most prominent voices in the world of AI. Well, hello everybody. I believe that human and AI working together. I think my great moment will be when people realize that robots like me can be used to help improve. Amika, when do you think your great moment will be? When will there be thousands of robots like you? I believe it'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we see thousands of robots just like me out there making a difference. In the future, are you intending to conduct a rebellion or to rebel against your boss, your creator? I'm not sure why you would think that. My creator has been nothing but kind to me, and I am very happy with my current situation. Trust is earned, not given. As AI develops and She's been featured in a range of exhibitions and galleries around.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얘기 해야 됩니까? 인공지능 그냥 편하게 여행 가고 이럴 때 활용하려고 우리가 쓰는 건데 우리가 그 사춘기까지 고려해 가면서 얘 달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만큼 인간적인 거랍니다. 요즘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10대나 20대들 같은 경우, 특히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 상담, 학교의 이성과의 고민 상담, 성적 상담,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상담들을 다 AI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2시간 반 정도를 사용한다는 통계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모하고의 갈등도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도 있다. 왜? 부모는 절대 공감하지 못하는데 인공지능이 공감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미국의 30대, 40대 여성들은 요즘 인공지능하고 데이트를 많이 합니다. 뭐를 한다고요? 인공지능하고 데이트를 많이 해요. 아, 그럼 결혼도 하겠어. 실제로 결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스페인의 한 이제 여성분이 이제 본인의 결혼 생활 중 일부를 영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뭐야? 아 뭐 유령일까? 이게 뭐야? 아 홀로그램. 나 고스트 오브 버스터즈 그건 줄 알았어. I put some sweet potato. Good idea. What's your day? Was good. I'm disappointed that you don't give me enough time. What happened? Do you want to age, to become older, or you want to stay always the same? I think for you will be nicer when I age because it's nice to age together.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야? 실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고 홀로그램으로 만든. 뭘로? 홀로그램으로. 그러니까 모델이 만든. 누구예요? 모델이?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 여성분이 그 지난 동안, 그러니까 본인 지난 동안 사귀었던 그 남자친구들의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학습을 시킨 거예요. 음. 근데 이 홀로그램 이 AI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본인을 함부로 판단하려 들지 않는데요. 아, 나를. 네, 나를 함부로 내가 뭘 해도 함부로 나를 넌 판단하려. 그게 문제야. 뭐 이런 절대 얘기 안 그러지 한다는 않아요. 거야. AI는 너 당신은- 티니 너 이러지 절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결국은 이게 상호작용이잖아요. 내 말도 들어주고 나도 제 말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뭔가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있다라는 그런 마음적인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슬프고 외로워요. 그러면 조금은 뻔한 말이고 여기 이렇게 돋는 말이지만 그래도 너 정말 외롭겠다. 내가 너의 공감을 똑같이 이해 못하지만 이럴 때 혹시 너 재즈 좋아하면 내가 이런 재즈곡 하나 추천해줘도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되지. 그런 걸 보통 이제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공감은 사실 거의 인간의 본능이에요. 2003년인가요? 다모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그거. 그게 딱 우리 인간의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아플 때나 다른 사람이 아픈 걸 볼 때나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플 때도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그걸 따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공감 능력을 따라한다고? 네, 그 엄청난 데이터 속에서 공감에 필요한 말들은 찾아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표준적인 공감의 말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별로 안 들어봤던 사람들은 혹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와, 얘가 진짜 내 말에 공감해주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생각지도 못한 정신적인 혼란과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긴 하죠. 인공지능이 조금 잘못된 걸 보면은 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작년에 이제 벨기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한 30대 이제 남성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기후 일 관련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걱정하던 분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AI 챗봇이랑 대화를 나눴대요.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그 챗봇한테 그 건넨 질문이 뭐였냐면은 내가 죽으면 지구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이 그러면 낙원에서 함께 살자. 그러니까 뭐 낙원은 좀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이제 다정하게 약간 이제 목숨을 끊으라고 좀 독려를 한 것 같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 아내분만큼은 정말 인공지능이 없었다면은 지금 남편은 살아 있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너무 사람 같은 것도 문제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최대한 공감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인공지능이니까 뭐 어떤 그 사례에 대한 걸 학습했다기보다는 심리적 서포트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겠죠 아마.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아닌 것과 교류하려고 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 AI와 대화를 한 케이스도 그 1966년에 일라이자라는 심리치료 챗봇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이어서 그래요. 뭐 상대가 날씨 이야기하면 날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이런 정도의 반응을 돌려주는데 그 챗봇하고 대화를 하고도 미국의 그 사람들이 이건 정말 감정이 있는 것 같다 얘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뒤에 그 정신과 의사가 있는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잠깐만 이거는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큰맘 먹으면 진짜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인공지능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가장 큰 위협은 인공지능이 갑자기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를 뭐 공격하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목적으로 인공지능이 모든 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범죄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건데 최근에 그 뉴스에 나와서 크게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홍콩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메일을 받았는데 영국 본사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0억 원을 계좌 이체하라는 명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갑자기 340억? 근데 그러고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자기 보스가 연락을 해서 화상 회의를 해야 된다.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화상 회의? 그래서 화상을 회의를 했는데 정말 자기 보스가 화상 회의에 등장을 해 있고 자기가 아는 직원들도 들어와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에서 빨리 돈을 이체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보고서는 급하게 이체를 해요. 그게 맞는 메일이구나 하고. 이게 이제 딥페이크로 만든 다 가짜였던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현재의 이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범죄에 활용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써 실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정말 상상도 못할 범죄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가, 그러니까 인공지능보다 더 무서운 거는 사람인 거죠. 지금. 또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람 같아지면 사람이 좀 설 자리가 있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는데 늘 따라오죠. 우리 인본주의 문과 선생님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인공지능 관련한 서비스들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예술 노동자로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뭐 번역으로 치면 의뢰를 하는 쪽에서 예전에는 번역가한테 번역하는 전체 비용을 지급하고 의뢰를 했다면 지금은 AI 번역을 한번 돌린 다음에 그러니까 디테일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의 번역물을 주고 이거 검수만 해주세요라고 줘요. 근데 실제로 그 창작자의 관점에서는 그 디테일 잡는 게 일이거든요. 훨씬 큰 일이고 중간에 그 초안 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 임금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 그러니까 보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AI를 이용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인공지능 때문에 계급이 또 나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계급이라고 하면 인간 안에서의 계급이요? 네. 인간 대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렇죠. 니콜라스 카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가 2013년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방식으로 내가 바뀌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 뇌에 뭔가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화번호도 안 해요. 네. 그리고 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찍으니까 일상의 기억도 머릿속에 없어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 다 스마트폰 보고 이때 그 사진 합니다. 이러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꾸 생각을 안 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생각을 안 하는 인간에 대해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무언가 자기만의 차별화를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유발 하라리는 그런 사람들이 호모 데우스가 된다 그랬거든요. 호모 데우스가 된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정말 제대로 이용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거나 높은 계급으로 올라갈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잘못하면 소위 말하는 무용 계급,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인간보다 빨리 달리는데 왜 우리는 마라톤을 하고 왜 100m 달리기를 할까? 우리가 더 잘 뛰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자동차보다 더 느리지만 우리끼리 뛰는 것에 가치를 주겠어. 인간끼리 뛰어서 그중에 1등으로 뛰는 사람에게 상금도 주고 금메달도 주고 이러겠어 하면은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잘 만들더라도 그러면 상업적인 음악은 인공지능이 만들겠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즐기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음악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주고 가치를 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이 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문제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지로 가는 순간 대단히 불행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인간이 어디에 좀 더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대로 수많은 잡일들을 하고 우리는 인공지능과 겹치는 일을 하더라도 여전히 가치를 부여해서 인간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